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장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소개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그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양산 환경이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어떻게 반도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한 웨이퍼 크기가 아주 작은 크기 50mm부터 300mm까지, 또한 향후 450mm까지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반도체 제조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주안점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산업체의 동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사이즈가 50mm부터 300mm까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웨이퍼 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직접 팹으로 제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팹에 출입을 시켜드려서 반도체 웨이퍼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어떤 그 스페이스 상에서 여러분들을 반도체 팹으로 잠깐 모시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팹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웨이퍼 팹이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저희가 팹이라고 하는데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팹이라는 그 단어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공간을 저희가 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퍼라는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흔히 웨이퍼 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웨이퍼 팹이라는 것은 웨이퍼를 더 조밀하게 densely integrated 하기 위해서, 더 조밀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공간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즉 반도체 회로에서 가장 민감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부를 하시면서 불순물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접하시게 됩니다. 즉 PN 정션에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그런 그 설명들이 있는데, 그때 말하는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반도체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전기를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핑이라고 하는, 또는 이온을 주입한다고 하는, 그때에 얘기하는 불순물과는 좀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불순물들을 피해야 되는,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정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청정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먼지, 미생물, 기타 등등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들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이 바로 팹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웨이퍼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나 가공이 되냐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물론 제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제품들은 그 구조가 간단한 제품들은 그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반도체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24일짜리 공정도 있고 15일짜리 공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같은 경우에 CPU 같은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2달 또는 3달 정도의 기간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만드는 공정에 뭐 1달 반, 2달 반 정도 걸리고요. 회로를 설계해서 만드는 검사를 통해서 수정 사항이 생겨서 회로를 다시 변경하고 다시 그 웨이퍼 상에서 회로를 구현해서 실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제품화하기까지는 총 뭐 3개월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웨이퍼라는 것이 아까 보셨던 동그란 웨이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흔히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쌀 농사를 짓는 분들, 농민들에 비유해서 반도체를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년에 한 번밖에는 지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뭐, 기후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어떤 씨앗, 모종을 가지고 파종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 모종을 거들여서 모내기를 하고,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모가 자라서 쌀이,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쌀을 추수해서 우리가 쌀을 먹듯이,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반도체에도 빈 웨이퍼라고 하는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 있지 않는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 자체가 팹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정의 과정, 스텝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스텝을 이루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반도체 회로로 구현된다고 보면 반도체 웨이퍼의 크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벼농사를 짓는 논의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적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벼에서 맺히는 열매, 즉 쌀알이 나달들이 더 많이 맺히게 되는. 그래서 논이 커지고 쌀알이 품종이 개량돼서 더 많은 쌀알이 맺힐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저렴한 값에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반도체 웨이퍼가 커지고 집적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저렴한 반도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오염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내기를 하고 나서 피를 뽑는다고 하죠. 즉 벼가 아닌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끔 피를 뽑아주는 그런 역할과 마찬가지로 벼가 아닌 다른 것들이 논에서 자라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확량을 늘리고 또는 산출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2달 또는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450번의 공정이 거듭됩니다. 즉, 450번 또는 어떤 인텔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은 600번 이상의 공정을 거듭하게 되죠. 반도체 공정에서 특히 다른 공정들하고 다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한 번 실수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정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재작업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보정을 하거나 복귀를 시킬 수가 있는데 대략 어림잡아서 한 60% 정도의 공정들은 한 번 실수가 발생하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달 동안 공을 들여서 449까지 아주 원활하게 공정이 이루어지다가 450번째 스텝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였던 2달의 시간과 두 달 동안 시간과 재료와 장비와 인력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지 않게 되는, 즉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연속된 공정이 거의 대부분의 연속된 모든 공정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반도체 칩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0번의 공정이 있는데 각각의 공정이 99%의 수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수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99 곱하기 0.99 곱하기 100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0.99의 100승이 되는 거죠. 즉 0.99를 100번을 서로 0.99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은 매우 낮은 값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즉 반도체 공정에서 100개를 처음에 가지고 웨이퍼 100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공정을 지날 때 99장이 살아남고 두 번째 공정이 99%니까 한 장이 또 없어지고 또 한 장이 없어진다면 100번째 공정이 돼서는 한 장의 웨이퍼도 성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수율이라고 하는 각 단위 공정에서 수율이 99.99999 소수점 5짜리, 소수점 5짜리 정도까지
수율이 보장되어야, 성공이 보장되어야 맨 마지막에 프로덕트에 대해서 반도체 회로가 정말 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회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5, 9이다 또는 뭐 6 시그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도체 공정에서 대표적인 공정을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어지는 강의에 한 챕터씩 할애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웨이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웨이퍼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이 생깁니다. 즉 웨이퍼가 준비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이 장비 저 장비를 통해서 이 공정 저 공정을 하게 되는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즉 웨이퍼를 가공하는 가공 기술이 생기게 되고요. 가공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완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하고 솔팅을 거칩니다. 즉 테스트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제품들만, 즉 반도체 칩들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 테스트를 하고요. 그 웨이퍼 안에서 수많은 수백 개의 칩들 중에 제대로 돼 있는 것들과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들을 테스트를 거쳐서 마킹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마킹을 하고 걔네들은 그 반도체 포장을 하지 않는, 즉 패키징을 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 과정이 바로 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팅을 거쳐나가게 되면 얘네들을 만들어진 반도체들을 조합하거나 또는 회로에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듈에다가 이식을 해서, 즉 어셈블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패키징을 하면 하나의 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그 제품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품 검사를 한 다음에 출하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패브리케이션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브리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수율 저하가 생깁니다. 즉 수율 저하가 생긴다는 얘기는 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이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웨이퍼 테스트하고 소팅 부분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게, 웨이퍼가 수백 개의 그 칩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 칩들만 제품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정상적인 칩이 제품화가 되었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손실을 입히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사실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 된다기보다는 2차, 3차적으로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메모리 모듈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 그 안에 메모리 모듈이 듀얼 인라인이냐, 딤 타입이냐, 심 타입이냐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에 반도체 메모리 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메모리 칩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8개의 메모리 칩이 하나의 모듈 위에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개의 메모리 칩이 동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메모리 모듈의 용량이 8개라고 가정했을 때 8분의 1의 용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메모리 칩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매한 곳에 가서서 제 메모리 칩이 이상합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라고 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떠냐면 교환 또는 환불은 해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와 연관이 돼서 앞으로 그 고객이 그 제품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테스팅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웨이퍼상에서 테스팅을 하고 메모리 모듈을 조립하고 그 메모리 모듈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테스팅하는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과정들까지 다 이번 강의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IC 패브리케이션, 즉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I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Integrated Circuit, 즉 회로가 집적화되어 있다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그냥 손톱만한 조그만 시꺼먼 것이 아니라 회로가 들어가 있는, 즉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에서 PCB상에 구현되어 있던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조그만 것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집적화된 회로, IC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그 IC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IC Fabricatio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웨이퍼를 준비하기 위해서 웨이퍼 자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웨이퍼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재료는 굉장히 저렴한 실리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실리콘이라는 자체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도체를 실리콘 프로세싱이다 또는 실리콘 기반이다, 실리콘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이 한국에서는 두 가지 실리콘을 흔히 사용하고 있죠.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과 반도체에 사용하는 실리콘. 이 반도체에 사용하는 실리콘을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에 사용하는 실리콘은 SiLicon이라고 하는 실리콘이라는 물질이고요. 우리가 성형수술이나 또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실리콘이라고 얘기합니다. CONE라고 표현돼서 서로가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런데 발음상 저희가 유사한 발음이 나서 서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반도체 관련돼서는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리콘을 만드는 데는 모래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만듭니다. 즉 규소라는 성분이 바로 Si라는 성분이고요. 그 Si라는 성분을 아주 순도가 높게끔 가열하고 그다음에 140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하고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런 실리콘 인곳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큰 대포할 만한 모양이 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요. 뒤에 나중에 또 인곳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겠지만 그런 인곳이라고 하는 큰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만든 덩어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톱으로 이렇게 얇게 치즈를 썰듯이 또는 햄을 썰듯이 얇게 점입니다. 즉 페이퍼 틴이라고 하는 두께가 대략 한 560 마이크론 또는 400에서 5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로, 마이크론이란 단위가 생소하신 분들은 밀리미터로 환산하려면 0.5mm 정도의 두께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고 면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폴리싱을 합니다. 즉 거울과 같은 상태의 반짝반짝한 면, 굴곡이 없는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전투화를 닦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두를 닦는다, 물광 낸다, 불광 낸다, 그런 거 있죠. 혹시 물광 낸다, 불광 낸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천을 가지고 아주 천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지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으로 딱딱한 가죽들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리와 같은 어떤 성분, 그런 성분들을 아주 부드러운 천과 같은 패드에다가 여러 차례 연마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폴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탈을 그로잉 한다는 것이 인곳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라운딩 한다는 것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원형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슬라이싱이라는 것이 이렇게 얇게 점이는 그런 공정을 의미하고요. 다 점인 다음에 얘네들이 반도체를 얹어서 가공할 마지막 준비를 하듯이 펄리싱을 하는, 그래서 맨질맨질하게 아주 거울보다도 더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내는, 편편하게 만드는 과정을 폴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폴리싱이 되어 있는 웨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정에 들어가게 되죠. 공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연속된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공정을 보면 클리닝 공정이 있고, 레이어링 공정이 있고, 패터닝 공정이 있고, 에칭 공정이 있고, 도핑 공정이 있고, 또한 기타 등등의 증착 공정,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 있지 않은 웨이퍼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떤 재료를 쌓아가지고 구조물을 만들고, 또 그 구조물을 없애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또 남기기도 하고, 또 증착을 하고 없애고 남기고, 사진을 찍고 증착을 하고 남기고 없애고, 연속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웨이퍼상에 원하는 회로, 즉 전기가 갈 수 있는 길들을 그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는 이렇게 테스트하고 솔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PPT를 참조하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웨이퍼 상에서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레이저 마킹이 된 그런 부분으로서 디펙티브 다이라고 하는 불량 다이라고 하는 불량의 어떤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마크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는 칩이 잘못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테스팅하고 솔팅이 되는 거죠. 그 테스팅하고 솔팅 과정에서는 실제 반도체의 동작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빙이라는 공정이 있고요. 전기적으로 테스팅을 합니다. 즉 동작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그 다이 중에 잘못된 다이들이 있으면 그 장소들을 기억했다가 몇 번째 가로 세로 몇 번째의 칩은 동작하지 않는 칩이니까 제품화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알아서 패키징을 하게 되죠. 이 패키징 과정에 있어서 패키징을 하는 공정이 바로 이런 공정입니다. 어셈블리 앤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웨이퍼가 하나에 붙어 있는 하나의 동그란 그런 원반 형태의 그 기판이라고 하면, 어떤 바탕이라고 하면 그 안에 격자 모양의 반도체 회로들, 반복된 회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된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결국 후에 제품화해서 반도체 IC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이를 잘라내야 되는, 즉 다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네모 하나하나들이, 여기 있는 네모 하나하나들이 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이 하나하나를 잘라내서 다이를 만들어내는, 다이를 구분해내는 그 공정을 다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크라이빙을 한 다음에 하나의 다이, 즉 요 작은 네모를 끄집어 갖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다이싱이고요. 이 끄집어 갖고 나온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검정 플라스틱 패키지 위에 장착을 하고, 얘네들의 연결을, 그 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패드와 요 반도체 칩의 다리, 리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어셈블리라는 과정이고요. 어셈블리가 끝난 칩을 뚜껑을 덮어서 최종 포장, 즉 반도체 칩으로 포장하는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패키징 그러면 그냥 포장이라고 해서 그냥 선물을 싸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한 챕터 정도밖에는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키징이라는 교과목이 사실은 개발돼서 한 학기 분량으로 또는 한 강좌 분량으로 그 강의가 되는 그런 분량이긴 하지만, 반도체와 연결돼서 맨 마지막에 있는 패키징 공정까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키징이 된 제품들을 가지고 기능적인 테스팅을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은 레이저 마킹을 하죠. 레이저로 여기에 시리얼 번호하고 제품명, 회사명을 적어서 제품화를 하게 돼서 출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자제품을 열어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제품을 한번 열어보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뚜껑 케이스를 한번 띄워서 그 복잡하게 돼 있는 회로를 다 보지 마시고, 그 뚜껑을 열어서 한번 안을 들여다보시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꺼먼 뭔가 네모난 것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그 시꺼먼 것들의 여기저기 군데군데를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하얀 글씨로 뭐가 눈에 보일라 말라하게 써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파이널 테스트를 거친 그 칩들이고, 그것이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따라 올라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뜯어보시고 계신 전자제품에 있는 칩이 있었다면 그 칩 뚜껑을 아마 따서 뚜껑을 열어서, 디캐핑이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서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뚜껑 안에 보면 가운데 아주 자그맣게 돼 있는 요 네모 하나가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칩이라고, 진짜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바로 이 작은 그림을 의미하고요.
이 작은 그림은 바로 이 웨이퍼상에서의 한 칸에 불과했었고, 이 웨이퍼상에서 한 칸은 이전 단계에 만들어졌던 웨이퍼 칩이었었다. 웨이퍼상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칩이라는 거. 즉, 농사를 지을 때 논이었고요. 이 안에 하나의 벼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 안에 벼 중에 요 바로 요 다이가 하나의 벼고, 벼 안에 나달들이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공관, 유리로 되어 있는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뀌게 되는, 즉 그것이 나달 하나라면 나달이 모여있는 것이 다이라고 하는, 즉 벼라고 하는 것들이 반도체의 하나의 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이가 무수하게 모여있는 것들이 바로 웨이퍼상에 구현되어 있는 반도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좀 이제 오버뷰를 한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2장부터 하나하나의 챕터로 여러분들께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를 준비하는 그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크리스탈 그러면 혹시 뭐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또는 뭐 크리스탈 유리잔을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재료 구조상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뭐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원재료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열을 가해서 다 용융된 다음에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즉, 크루서블이라고 하는 어떤 용광로 속에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원재료를 집어넣고 여기에 1400도 정도로 열을 가합니다. 여러분 1400도라는 온도가 아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1400도에 들어가면 웬만한 금속이 다 녹아납니다. 물론 일부의 금속들은 녹지 않지만, 그 전기로에서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실리콘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그 씨앗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더 설명이 되겠지만, 실리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고요. 쟤네들을 빙글빙글 돌려요. 그러면 그 빙글빙글 돌리는 사이에서 원 씨앗이 돼 있는 막대기 주변으로 실리콘들이 원자 배열을 해서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위로 점점 달라붙으면서 위로 점점 빼서 잡아 올립니다. 즉, 로테이팅과 풀링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실리콘들이 원하는 크기로 자라게 되죠. 아직도 상상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솜사탕 기계 있죠. 솜사탕 기계에서 솜사탕 아저씨가 솜사탕을 만들어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쫙 뽑으시죠. 그게 바로 실리콘의 원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리콘 원 재료는 설탕,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탕이에요. 그리고 뭔가 회전하는 거기에다 가운데 설탕을 이렇게 집어넣죠. 밑에서는 가스불이 있어서 약간의 열을 가지고 설탕을 녹여냅니다. 설탕을 녹여내면서 고속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얘들이 솜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죠. 아저씨가 어떻게 하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솜사탕을 만들어내죠. 희한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빙글빙글 돌리기만 했다면 분명히 한쪽으로 자라나는 원반 그 모양의 솜사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솜을 위로 꺼냈다가 아래로 이렇게 밀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솜사탕이 옆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도 크게 되죠. 결국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실리콘 인곳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인곳을 만들어내게 되면 실리콘 인곳을 앞, 뒤를 절단하고 원통의 기둥을 만들어내게 되죠. 저는 항상 흔히 이 실리콘 인곳을 우리말로 인곳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포알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제 가서 인곳을 보면 정말 대포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그 대포알만큼 큰 대포가 있는데 저는 이걸 대포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곳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이 인곳을 가지고 앞뒤를 절단해서 그 플랫 그라인딩을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플랫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방향이 어딘가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홈을 파서 기준점을 삼은 그 기준점을 삼은 걸 가지고 웨이퍼 슬라이싱을 하게 되죠. 얇게 웨이퍼를 잘 잘라서 이 하나하나들이 바로 반도체들이 구현될 수 있는 땅,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엣지를 그라인딩 해줍니다. 엣지를 그라인딩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엣지를 쫙 그라인딩을 해주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얘네들을 그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끝면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스핀 코팅이라고 하는 공정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핀 코팅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뭔가 작업을 하는 공정이 있는데, 돌려서 어떤 액체 물질을 뿌리게 되면 구조적으로 날카롭게 돼 있는 물질에 표면 장력이 덜 작용해서 이쪽에 튕겨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갈아주면 스핀 코팅 과정에서 바깥으로 더 튕겨나갈 수 있게 돼서 그 공정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자동화학 장비를 통해서 이 웨이퍼가 들어갈 때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옆에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줍니다. 부드럽게 깎아주는 거에 대한 확대 사진은 다음에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투화를 닦듯이 랩핑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에칭을 하고, 또는 이제 펄리싱을 해서 아주 맨들맨들하게, 정말 유리보다도 더 반짝반짝하고, 거울보다도 더 반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웨이퍼를 만듭니다. 사실은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폴리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편편하게 돼서 굴곡도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폴리싱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웨이퍼가 제대로 잘 가공이 됐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공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패키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형태의 것들을 띄기도 하고, 이건 뭐 주로 386PC에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요. 다른 쪽으로 발전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웨이퍼 가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자, 웨이퍼 가공을 해서 패키징이 돼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과연 이제 한 20분,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가공되는지는 2장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또는 왜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듯이 increase in chip performance라고 되어 있는데, 칩의 성능이 계속 향상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칩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CD라고 하는 critical dimens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component per chip. 하나의 칩 안에, 하나의 다이 안에, 손톱만한 실제 반도체 칩 안에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어라는 사람이 인텔의 창시자인데, 무어라는 사람이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그 법칙을 따라가게끔 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워 컨섬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동형 또는 휴대형 모바일 기기들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더 많은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은 키워야 되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을 키울 수는 없고, 배터리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고, 반도체 소자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반도체가 개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 CD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per chip, 칩의 안에, 하나의 칩 안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매 18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가 증가한다. 즉 하나의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가 된다. 즉 지금 제가 8기가를 사용하고 있으면 1년 반 후에는 8기가를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가 16기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무어의 법칙이고요. 파워 컨섬션,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는 소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크리티컬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도꼭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도꼭지의 길이가 긴다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금방 나올까요? 아니면 빨리 나올까요? 금방 나올까요? 아니, 빨리 나올까요? 금방 나올까요? 같은 말이네요. 빨리 나올까요? 천천히 나올까요? 수도꼭지가 길면 천천히 나오죠. 그 말은 이 반도체에서 전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면 제가 전기를 줬을 때 그 신호가 빨리 도착할까요? 늦게 도착할까요? 늦게 도착하죠. 그 말은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는 동작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겠죠. 그러면 그 칩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칩으로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의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물론 늦겠죠. 그러면 그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인터넷을 하시려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다 터져서 그 속이 문드러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아시죠? 클릭하면 탁 웹페이지가 뜨는, 클릭하려고 손을 마우스에 얹었는데 벌써 웹페이지가 뜨는, 또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너무 얕잡아봐서인지 클릭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벌써 웹페이지가 올라와 있는 그만큼의 속도를 여러분들은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수도꼭지가 있는 부분하고 수도꼭 물이 나오는 부분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것이 바로 CD라고 저희가 반도체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아주 작은 즉 반도체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거고요. 칩 안에 컴포넌트,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당연히 많은 게 좋죠. 왜냐하면 더 많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멀티미디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동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인터넷을 하시면서 또 내부에서는 워드 작업을 또 같이 하시면서 MP3 플레이어를 같이 틀어놓으시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그러면서 웹카메라까지 구현되시고 아주 빠른 속도의 인터넷 환경을 원하시죠.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트랜지스터 하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가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싱글 코어보다는 듀얼 코어가 여러분들이 싱글 코어보다는 듀얼 코어를 선호하시고 듀얼 코어보다는 쿼드 코어를 선호하시는 게 바로 그런 칩의 개수, 즉 하나의 칩에 얼마만큼의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가를 요구하시는 것가 되겠고요. 제가 아까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USB 메모리를 가졌던 것이 64MB였습니다. USB 메모리가 처음에 나와서 목걸이에 걸고 다니던 그런 시절. 지금은 MP3 같은 거 걸고 다니던 그 시절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다니시는 MP3보다 더 큰 USB 메모리를 제가 목에 걸고 다녔었죠. 용량은 64MB. 그 64MB 메모리를 목에 걸고 다니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됐죠. 하이 테크놀로지를 접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데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 한 작년쯤 됐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한테 64메가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64메가짜리 USB 메모리를 주니까 책상 위에 툭 집어 던지더라고요. 왜요? 용량이 작대요. 64메가는. 이 256메가도 줬더니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기가는 돼야 달고 다니지. 그게 바로 무엇으로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반도체에 대한 욕구는, 전자제품에 대한 욕구는, 저장 매체에 대한 욕구는 2배, 4배, 8배, 16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매 18개월마다 반도체 소자의 개수가, 즉 칩은 하나인데 칩 안에 들어있는 소자의 개수가 2배씩 증가한다.
즉 2배씩 더 많은 용량을 갖게 되고 2배씩 더 빠르게 또는 2배씩 더 많이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파워 컨섬션. 아까 핸드폰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초창기에 12년 전, 15년 전에는 배터리를 두 종류를 제공해 줬죠. 하나는 날씬한 배터리, 하나는 뚱뚱한 배터리. 그래서 날씬한 배터리는 당일치기용, 뚱뚱한 배터리는 출장용. 아마 그 오래전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죠? 핸드폰을 사면 아주 작은 조그만 배터리 2개를 줍니다. 그 2개를 가지고 하루 이상을 보낼 수 있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배터리의 용량은 더 작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효율은 더 증대됐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기도 했지만 배터리 용량은 크기는 변화가 없었지만 예전에 처음에 핸드폰은 하루를 못 넘겼던 것들이 지금은 뭐 이틀도 넘기기도 하고 3일도 넘기기도 하고 통화만 좀 많이 안 한다면 4일, 5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핸드폰 기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능들을 보면 초창기의 핸드폰에서는 정말 통화만 가능한 문자 메시지 글쎄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히 통화만 하는 지금 핸드폰은 어떻죠? 뭐 통화만 하시나요? TV 광고에도 나오긴 하지만 통화만 하는 핸드폰은 가라. 뭐도 하죠? 인터넷도 하시죠? 뭐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 뭐 화면 화상 통화돼서 이렇게 보고 화상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림도 다운받고 사진도 보고 웹서핑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배터리는 더 오래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자들이 전력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인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커스터머들, 즉 소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회사에서 고성능의 반도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뒤에 숨어있는 수요는 어디서 발생되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커스터머들이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도체라는 산업이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거듭나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CD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도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CD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선의 폭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1988년도에는 1마이크론 정도 됐었습니다. 2005년에는 0.1마이크론이 됐습니다. 가장 작은 폭이요. 10분의 1로 줄었죠. 단순하게 제가 어느 지점에서 이곳에서 이곳까지 움직이는데 거리가 제가 뛸 수 있는 속도는 정해져 있죠. 1m라는 거리를 뛰어야 0과 1을 표현했다면 2005년도에는 10cm만 걸으면 0과 1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과거의 컴퓨터가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10번 동안 0과 1을 표현했다면 저는 10배 빨라진 컴퓨터가 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컴퓨터를 원하셨기 때문에 CD가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2009년도 자료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2009년도에는 이것이 50나노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100나노고요. 2009년도에 50나노급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즉 1988년 대비 10배가 아니라 20배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른 컴퓨터, 그만큼 고성능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칩의 개수가 1997년에 비하면 20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2009년 정도로 보면 640만 개, 700만 개 또는 700만 개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이 되면 불과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죠.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칩 안에 있는 소자들의 개수는 1,400만 개로 되겠죠. 1,400, 이건 예상치지만 어쨌든 이 추이로 본다면 18개월마다 거의 2배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18개월마다 2배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은 굉장히 많아져서 고성능 컴퓨터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80, 386, 286 시대가 있었고 386 시대가 있었고 286, 386이 컴퓨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80, 286이라는 CPU를 사용했었고 80, 386이라는 CPU를 사용했었고 486이 있었고 586 대신에 5라는 숫자를 펜티엄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그래서 펜티엄 프로세서가 있었고 펜티엄 프로 프로세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어의 개수를 늘려서 즉 연산할 수 있는 핵심 그 부분을 두 개, 네 개로 만들어서 듀얼 코어냐, 쿼드 코어냐라고 가고 있습니다. 파워 컨섬션. 점점 한 개의 소자가 사용하는 파워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사용하는 파워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요. 즉 저전력 소비, 저소비 전력의 반도체 소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2012년 정도 되면 1997년도에 만들어졌던 반도체보다 적어도 4배 이상의 효율을 갖고 있는, 즉 단순한 개념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만들어진 반도체로 사용한 핸드폰보다도 최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워 컨섬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 남지 않았는데요. 실제 칩의 그 신뢰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long-term failure rate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얼마만큼 고장이 더 잦아지느냐. 1972년도에서는 고장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장나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들었죠. 칩의 가격을 보면 1930년대 이때는 사실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고 1970년대, 80년대에 보면 이 칩의 가격들이 상당히 꽤 비싼 칩들이 비쌌지만 실제 가격은 이때 1950년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은 10의 6승분의 1, 즉 10만 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또는 만 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즉 1950년대를 기준으로 컴퓨터를 하나 사려면 회사에서 하나 갖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 컴퓨터가 2대, 3대씩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가 양산되고 가격이 다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1950년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50년대는 정말 트랜지스터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었고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이었다면 기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동화 또는 자동화를 통한 수율의 향상, 즉 하이 발륨 대량 생산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은 2000년대에서는 팹 프로덕티비티라든지 어떻게 하면 유효한 것들을 유효 비용들을 절약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일날 웨이퍼가 이렇게 어떤 팹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런 장비를 거쳐서 가공이 돼서 인스펙션을 통하죠.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건 검사를 통해서 잘 된 애들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잘못된 애들은 다시 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칸으로 들어와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가다가 잘 됐으면 다음 공정으로 가는데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됩니다. 즉 다행히도 여기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여기선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점선을 한번 여러분께서 잘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이 그림상으로는 같은 달 26일 날 26일쯤에 팹 아웃을 하게 됩니다. 즉 팹에 들어갔던 팹 인 됐던 것들이 26일 날 팹 아웃이 되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이것이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제품에게는 2달 반, 3달까지도 갈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내용으로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반도체 산업, 양산, 웨이퍼의 크기, 반도체 소자, 집적화, 그 다음에 파워 컨섬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도체가 풀어나가고 있는 숙제들입니다. 그 숙제는 누가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들이
더 좋은, 더 빠른, 더 용량이 많은 반도체 또는 전자제품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고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이번 1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